오늘 우리 채팅에 특별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이 인터뷰를 여러분께도 전해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다음 손님은 발리 나스르 교수님입니다. 그분은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서 중동 연구와 이슬람 역사 분야를 전문으로 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는 2025년 5월에 출간된 이란에 관한 가장 중요한 책 중 하나인 이란의 대전략, 정치사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교수님, 방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나스르 교수님, 모든 헤드라인과 정치적 해석에서 한 발짝 물러나서 본다면 이번 전쟁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실제로 이란을 약화시켰습니까? 아니면 의도치 않게 이란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까? 글쎄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 면에서 그들이 이란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폭격은 이란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주었고 많은 산업을 파괴했습니다. 이란은 전쟁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경제에 약 3천억 달러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추산합니다. 실제로 전쟁이 시작되기 전인 1월, 이란에서는 대규모 봉기가 일어났고 정부는 이를 진압하기 위해 상당히 잔인하게 탄압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이란을 강화시켰습니다. 우선 1월에 이슬람 공화국을 전복시키기 위해 봉기했던 바로 그 국민들이 실제로 이스라엘과 미국은 그들이 전투에 합류해 자신들을 도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들은 국기 아래 결집했습니다. 이 전쟁을 정부에 대한 전쟁이 아니라 이란에 대한 전쟁으로 보고 민족주의적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란 내 국내 상황은 이슬람 공화국에 유리하게 안정되었습니다. 둘째로 미국과 이스라엘은 그들의 전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이슬람 공화국을 무너뜨리고 어쩌면 완전히 권력에서 제거하고 이란에 새로운 정권을 들여오기를 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서 베네수엘라와 같은 상황을 꿈꿨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중동 지역에서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는 시기에 이 지역의 주요 적수를 완전히 계산해서 제외시키려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모든 것에서 실패했습니다. 최고 지도자 암살, 많은 지휘관들의 희생, 대규모 폭격에도 불구하고 이슬람 공화국은 강인함을 증명했습니다. 이란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당황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보복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중동의 미군 기지를 공격했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석유 시장에 압박을 가함으로써 세계 경제를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과 중동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이스라엘을 교착 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마치 복싱링에 올라가서 상대가 나는 1라운드에 이 사람을 KO 시킬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제 8라운드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아직도 버티고 있고 여전히 당신에게 펀치를 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링에 들어올 때 세웠던 전략이 사실 전혀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 상황을 무하마드 알리와 조지 포먼 경기와 자주 비교합니다. 이란은 펀치를 견디지만 이제 15라운드에 들어섰다는 걸 알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서 많은 걸 초토화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 전쟁에서 이기지 못했습니다. 승리를 주장해도 상대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실제로 그 상대는 미국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 협상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일본의 히로히토 천황이 메가더 장군과 만나 항복 조약에 서명했던 것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란이 네가 붕세를 해제하고 내 동결 자산 일부를 돌려주면 나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를 풀겠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네가 원하지 않으면 난 전쟁으로 들어가도 돼. 하지만 미국은 여러 이유로 원하지 않아.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란은 단순히 살아남은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입장을 주장함으로써 승리한 셈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웃인 아랍 걸프 국가들은 이란이 자신들의 경제에 큰 피해를 주고 공격한 것에 대해 매우 분노하고 있지만 미국이 그들을 지키지 않았거나 지킬 수 없었다는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었고 이제 이란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점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과거에 가졌던 이런 식의 모델은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걸프 국가들이 미국의 군사기지들과 함께 어떻게든 이란을 마치 만리장성 뒤에 가두듯이 막을 수 있다는 그런 모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걸프 지역에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중동에 없는 척한다고 해도 그건 통하지 않을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걸프 지역에서의 평화가 무엇을 의미하든 저는 그 평화가 반드시 돌아오길 바라지만
이제는 전혀 다른 관계와 전제 위에 기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란에게는 승리입니다. 왜냐하면 이란은 항상 자신들이 무역을 할 수 있도록 만리장성 같은 장벽이 제거되길 원했고 16개의 미군 기지가 자신들을 겨누고 있는 상황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란은 걸프 지역에서 현실을 많이 바꾸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약소국이 이 지역과 미국이 새로운 현실을 직면하도록 강요했다는 것은 일종의 승리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정말 훌륭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년간 당신이 주장해온 것 중 하나는 워싱턴이 이란을 근본적으로 오해한다는 점입니다. 미국 정책 이반자들이 테헤란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 대해 여전히 가장 크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미국은 분명히 테헤란에 대사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외교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이란인들을 거의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 이슬람아바드 같은 곳에서 아주 드물게 만나는 정도입니다. 부통령 벤스와 이란 관리들 또는 스티브 위트코프와 이란 외무장관 사이에서처럼 말이죠. 그런 일은 아주 드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란을 잘 파악하지 못합니다. 이란은 매우 복잡한 정치 구조를 지녔습니다. 아랍 국가들처럼 무함마드 빈 살만이나 카타르 에미르, 시시 같은 한 명의 대통령이 있는 구조가 아니고 우리가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란의 체제는 여러 개의 권력 중심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서로 경쟁하는지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권력 중심들은 서로 어떻게 겹치나요? 누가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나요? 실제로 권력을 두고 경쟁이 일어나나요? 영어 표현으로는 비잔틴 공정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매우 불투명하게 느껴집니다. 둘째로, 우리는 특히 이번 전쟁에서 우리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게 만든 몇 가지 관점만을 통해 이란을 매우 좁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첫째, 이란은 신정국가입니다. 이 사람들은 머리가 몽롱한 종교적 이데올로그들입니다. 그리고 루비오 장관이 말하듯이 그들은 종말론적입니다. 그는 거의 그들에게 말하듯이 이성도 없고 비이성적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각으로는 그들이 미국을 상대로 그런 전쟁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었는지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그들이 계산적이고 기술 관료적이며 유능함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이건 당신이 보는 것과 다릅니다. 제 말은 이란이 내놓은 비디오 밈이나 많은 사람들이 본 레고 밈을 보면 이건 세상의 종말을 믿는 이념적인 사람들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과는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둘째로, 우리는 이란을 매우 좁게, 즉 소수의 정부 인사들이 이란 내에서 매우 불로한 대중과 마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나쁜 정부는 아마 몇천 명도 안 되고 8,900만 9천만 명의 분노한 이란 국민들이 있다는 식이죠. 그런데 이것도 너무 단순화된 시각입니다. 그래서 만약 상대방에 대해 잘못된 가정이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면 결국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상대의 강점과 약점이 무엇인지, 또 그들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계산하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트럼프 대통령처럼 이 사람들은 5일 안에 권좌에서 물러날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만 밀어주면 된다거나 그들이 논리적, 이성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정말 잘 말씀해 주셨네요. 알다시피 미국 외교 정책의 많은 실수는 상대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아시다시피 트럼프는 이 상황이 베네수엘라처럼 될 거라 보고 아주 빨리 어쩌면 5일 만에 전쟁에서 승리해 승리자가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국이나 적어도 트럼프는 우리가 지금 이 시점 6월 중순에 이런 상황에 있을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의 책 제목이 이란의 대전략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현재 상황을 보면 테헤란의 지도자들은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 가능성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이것이 더 긴 투쟁의 또 다른 단계일까요? 제 생각에는 그들이 이것을 하나의 단계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공화국은 47년 전인 1979년 혁명 이후 탄생한 이후로 미국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유일한 임무인 것처럼 정책을 펴주었습니다. 이건 꽤 이상한 일이죠. 하지만 나라들은 각자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혁명 자체는 단순히 이란을 이슬람의 깃발 아래 두거나 사회 정의 같은 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혁명을 이끈 사람들의 생각에는 그것은 또한 독립을 위한 행동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미국 혁명과 비슷합니다. 즉,
우리는 자유를 얻는다고 했죠. 혁명가들은 샤 정권 아래 이란이 미국 식민지였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란을 미국의 손아귀에서 해방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미국이 이란을 잃은 것에 결코 만족하지 않을 것이며 이란에 대한 지배권을 다시 주장하려고 할 것이라는 가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의해 살해된 전 최고 지도자는 36년 넘게 이란을 통치했으며 미국의 유일한 목표가 다시 한번 이란을 지배하고 샤 시대처럼 식민지로 만드는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저항해야 하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강력한 제재를 감수하더라도 전쟁의 위험이 있더라도 무엇이든 감수하고 반드시 살아남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란은 큰 대가를 치르고 제재를 받았으며 많은 이란인들도 더 이상 이런 관점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점은 이제 이란 국가의 DNA에 깊이 뿌리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6월에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에 벌인 두 번의 전쟁, 그리고 2월에 시작된 이번 전쟁은 이들의 생각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알다시피 예를 들어볼게요. 사이러스. 만약 중국에 대해 생각해 본다면 마오가 중국에서 집권한 이후로 마오는 공산주의 외에도 중국의 공산주의 혁명에서 한 가지 중요한 생각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공산주의 혁명이 중국을 식민주의로부터 해방시킬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혁명의 위대한 승리였고 독립된 중국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까지도 중국이 공산주의에서 자본주의로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방이 중국을 억누르고 굴복시키려 한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은 매우 다른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중국은 몸을 낮추고 경제적으로 강해질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란인들은 그런 전략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정치적 DNA에는 서방에 대한 불신, 그리고 서방이 항상 중국을 억누르고 지배하고 통제하려 한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슬람 공화국의 사고방식에도 뿌리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양해각서를 환영합니다. 그들은 휴전을 환영합니다. 그들은 전쟁이 끝나길 원합니다. 그들은 무역을 늘려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그냥 내버려두길 원합니다. 말하자면요.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미국이 이 일에서 손을 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미국의 이란을 굴복시키려는 목표가 사라졌다고 믿지 않습니다. 둘째로, 그들은 미국이 이번 전쟁의 끝을 기대 이하의 결과, 즉 좌절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은 결코 좌절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워싱턴에서는 신보수주의자들이 당신들은 일을 끝내야 한다며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 양해각서는 끔찍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란인들은 이스라엘이 합의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란이 파괴되길 원하지 이란과의 합의를 원하지도 않고 평화를 원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란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아, 당신들은 양해각서를 가졌군요. 좋아, 하지만 경계를 늦추지 마라. 미국이 다시 너희를 공격할 수도 있다. 정말 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는 많은 미국인들에게 그리고 분명히 지금 언론에서 우리가 듣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란의 핵 야망일 것입니다. 전쟁 이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군사적 압력이 이란의 핵 야망을 막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이란이 핵 억지력을 추구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는지 낮아졌는지 묻고 싶습니다. 알다시피 2003년부터 2025년까지 20년 동안 첫 번째 전쟁이 발발했을 때 이란은 핵 프로그램은 원하지만 핵폭탄은 원하지 않는다는 아주 독특한 핵교리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외부에 공개된 프로그램을 가질 것이고 그에 대해 협상할 의지도 있으며 사찰에도 열려 있었습니다. 이란은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처럼 몰래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다가 어느 날 버섯구름과 함께 공개하는 방식은 결코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20년 동안 자국의 프로그램이 군사 목적이 아니라 민간 목적임을 국제사회에 설득하기 위해 매우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바마 행정부 시절 이란은 경제적 양보와 맞바꾸어 핵 프로그램을 축소하는 협상에 기꺼이 임할 의지가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노력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다시 말해 서방은 이란의 의도가 민간 목적이라고 결코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핵 합의에서 탈퇴했을 때 그의 요구는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전혀 보유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완전히 0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란인들은 지난 20년 의 전략이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전략이 가져온 것은 제재와 전쟁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란에게 다른 어떤 것도 주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이란에게 핵폭탄도 주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이란에게 억지력도 주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이란에게 보호도 주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이란에게 더 많은 제재와 고통, 그리고 결국 두 번의 전쟁 외에는 아무것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에는 이란이 핵 문제에 대해 서명한 모든 국제 협정에서 탈퇴하고 핵 억지력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도부는 그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제는 의회, 소셜미디어, 그리고 영향력 있는 여론 주도자들 사이에서 이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가 더 많아졌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저는 미국이 진지하다면 이란은 여전히 핵 프로그램에 대해 협상할 의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협상의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조건은 달라질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더 나아질 수도 있고 이전 핵 합의보다 더 나쁠 수도 있지만 협상의 여지는 있습니다. 만약 이란이 핵폭탄을 만들고자 한다면 제 말은 그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네, 그들이 상당히 진전을 이루긴 했지만 아직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6개월이든 6주든 얼마로 보든 핵폭탄을 만들 수 있을 만큼의 핵분열 물질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폭탄을 만드는 것과 그것을 투발할 수 있게 만드는 데에는 추가로 2, 3년, 어쩌면 그 이상이 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폭탄의 재료가 있다고 해서 당장 폭탄이 완성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그들이 폭탄을 가지게 될 때까지, 그리고 폭탄 한 개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핵 억지력을 가지려면 대략 20개, 30개 정도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그 20개, 30개를 갖추는 과정에서 그런 행동이 적발되면 그 나라는 전쟁에 매우 취약천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20년 전에 그들은 북한이나 파키스탄, 인도, 이스라엘처럼 몰래 폭탄을 만들지 않았고 이제는 전 세계의 시선이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의 시스템이 이스라엘 정보기관, CIA, 영국 등에 침투당한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그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 길을 선택하면 어떤 대가가 따를까요? 제재나 전쟁이 더 심해지나요? 그들은 실제로 폭탄 만들기 전 더 많은 제재와 전쟁을 견딜 수 있을까요? 그리고 폭탄으로 제재와 전쟁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든 협상해서 제재와 전쟁을 멈추는 것이 더 나은 걸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란의 핵 계산을 단순화하는 것이 미국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일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종종 이라크와의 전쟁을 원했던 사람들처럼 이란과의 전쟁을 원하는 사람들의 논거로 사용됩니다. 그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핵 프로그램을 파괴하자고 계속 밀어붙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란을 두고도 같은 식의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미국이 이 문제를 다르게 보고 이란인들은 기로에 서 있다고 말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들은 지금 우리가 핵폭탄을 만드는 길로 가야 할까 아니면 가지 말아야 할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전쟁 없이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당근과 채찍으로 실제로 이란이 합의에 나서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만약 우리가 이란인들이 일주일 내내 언제든지 공격당하거나 그들의 지도자들이 언제든지 살해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상황에 도달한다면 그들이 밖으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상황이라면 말이죠. 혹은 우리가 실제로 이란의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어쩌면 그것이 테헤란 내의 논의를 바꿀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렇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단순히 가정에만 의존해서 서둘러 나아가기보다는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라크에서 그랬던 것처럼 또다시 중동에서 끔찍하고 장기적인 전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란은 오랫동안 그들의 의도를 아주 분명하게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오바마 대통령 때 우리가 합의를 이뤘었죠. 물론 트럼프는 그걸 최악의 합의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합의로 돌아갈 수 있다면 운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두 나라의 합의 세부 사항을 기다리고 있어 결과는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질문이 있습니다, 교수님.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 그는 미국이 이 전쟁에서 실제로 승리했다고 여러 번 주장해 왔습니다.
만약 승리를 위한 행동 변화로 본다면 테헤란에서 근본적으로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가 이것을 승리라고 부르고 싶어하는 이유는 이해합니다. 승리하지 못했을 때 정치적 대가 때문이죠. 특히 그의 자존심과 자신이 미국인들과 세계에 어떻게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관점에서 볼 때 더욱 그렇습니다. 이것이 승리가 아니었다고 인정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승리를 우리의 폭탄이 목표를 맞췄다는 좁은 의미로 본다면요. 예를 들어 전쟁부 장관이 배 3척을 침몰시켜 전쟁에서 이겼다고 했지만 호르무즈 해협은 여전히 봉쇄 중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넓게 생각해보면 네, 미국은 이란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든 엄청난 고통을 가할 수 있는 막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세운 목표를 달성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에 몇 가지 목표를 제시했는데 그 목표는 내 폭탄이 목표를 명중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이 정권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정권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이고 이 정권은 자신의 행동을 극적으로 바꿀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아주 달라질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처음에 세웠던 목표들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승리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란의 행동에 대해 어떤 부분은 그렇고 어떤 부분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란의 지도자를 죽인다는 것은 이란의 새로운 지도부가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도부가 어디에서든 그것이 기업 조직이든 국가든 새로운 지도부가 생기면 결국 다른 사람들과 상대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일부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이제 의사결정은 그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지휘권을 잡은 혁명 수비대의 신세대 지휘관들은 이스라엘이 제거한 이들보다 훨씬 더 공격적이고 강경합니다. 반면 이전 세대는 알다시피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 대응할 때 자제하려고 했죠. 이 새로운 세대는 미국을 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눈에는 눈이 아니라 눈 하나에 머리 하나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격적인 태도가 걸프 지역에서 이웃 국가들과 미국 기지 등을 상대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란에서는 정권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상상했던 그런 종류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슬람 공화국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란이 갑자기 미국의 우호적인 새로운 정권으로 바뀐 것도 아닙니다.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여전히 미국에게 골칫거리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 문제에 대해 대화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결국 이란에게 과거에는 없었던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엄청난 카드를 쥐어주게 되었습니다. 이란은 이제 전 세계 경제를 실제로 옥죄일 수 있고 사실상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동맹인 후티를 통해 홍해에서도 세계 경제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예전엔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이제 이란도 그런 걸 갖췄으니 저는 승리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이 양해각서에 서명하는데 그렇게 불편해했던 겁니다. 그는 거의 서명할 뻔하다가도 다시 물러섰죠. 왜냐하면 결국 양해각서에 서명한다는 것 자체가 공습이나 경제봉쇄를 통해 완전한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란과 마주 앉아 합의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도널드 트럼프가 많은 약속을 했던 걸 기억하시죠? 농축 우라늄의 완전한 제거, 이란의 미사일 생산 중단, 이란이 지역 내 다른 단체들을 지원하는 것의 중단, 정권 교체, 이란 국민의 자유, 그리고 무조건적인 항복까지 약속했었죠. 이 모든 것들이 도널드 트럼프가 약속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네, 미국은 목표물을 타격하는데 아주 능숙하죠. 우리는 그런 일은 정말 잘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반드시 승리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네, 정말 흥미롭네요. 이제 여기서 조금 방향을 바꿔서 중국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건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만약 이란이 점점 더 미국이 이 지역에서 쇠퇴하는 강국이라고 결론을 내린다면 이런 새로운 다극화 세계에서 테헤란이 자연스럽게 중국과 더 가까워지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중국이 이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중동과 매우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미국과 달리 중국의 관계는 주로 군사나 안보 중심이 아닙니다. 중국의 관계는 주로 에너지와 경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중국은 이란과도 관계와 사업적 이해관계,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지만 아랍에미리트와 카타르와도 비즈니스와 에너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중동에서의 동기는 미국과는 매우 다릅니다. 미국은 중동 전체가 이란의 적이 되고 미국과 협력하길 원하며 심지어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어 이란에 맞서는 중동판 나토를 만들길 원합니다. 반면 중국은 양쪽 모두와 사업할 수 있도록 이란인들과 아랍인들이 잘 지내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몇 년 전에 중국이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 정상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의 동기는 이란을 견제하거나 아랍인들이 이란과 싸우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여러분이 잘 지내면 우리는 더 좋은 비즈니스를 할 수 있습니다. 선택을 강요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란이 중국과 할 수 있는 일에 어느 정도 제약을 줍니다. 왜냐하면 어느 시점이 되면 중국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만약 당신들이 이걸 UAE를 상대로 쓸 거라면 우리는 이걸 팔지 않을 겁니다. 당신들이 그 일들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물건들을 주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란이 경제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으로 중국과 더 가까워지려는 동기는 점점 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란도 파키스탄이 인도에 맞서 중국의 군사 장비를 사용할 때 그 기술력을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중국과의 더 깊은 협력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은 어쩌면 미국이 지배해온 지역이고 중국은 동남아시아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작은 존재였다는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들면서 결국 중국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제쳐두고 생각해 봅시다. 만약 당신이 걸프 국가에 있다면 지난 40년 동안 미국과의 관계에 투자해왔고 무기를 구입하고 기지를 제공하고 이 모든 것을 미국이 나를 방어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해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목격한 것은 미국의 주둔이 나를 지켜주기는커녕 오히려 내가 원하지 않았던 전쟁을 불러왔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전쟁은 이란이 아랍을 공격해서 미국이 그들을 방어하기 위해 싸운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아랍 국가들에 있는 기지에서 스스로 벌이기로 한 전쟁이었고 그로 인해 이란의 보복을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이 아랍 국가들에 앉아 있다면 앞으로 나 자신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만약 내가 미국이 충분한 안보를 제공해 줄 것이라고 믿을 수 없다면 아마도 나는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나는 위험을 분산시켜야 할지도 모릅니다. 네, 저는 여전히 미국에서 물자를 구입하고 그들에게 기지를 제공하겠지만 아마도 중국과도 더 긴밀한 안보 관계를 맺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의 다른 측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아랍 세계, 특히 걸프 국가들에 대해 가지고 있던 영향력이 이제는 약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사라졌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이제 불신의 간극이 더 커졌고 불안감도 더 커졌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란이 그들을 공격한 것에 대해 분명히 많은 분노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노는 안보 전략이 아닙니다. 결국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내 나라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란은 나쁘고 사악하며 공격적이야. 그건 당연한 사실이야. 나는 어떻게 스스로를 지킬 것인가? 이번 전쟁에서 미국은 기대에 못 미쳤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 러시아와 이야기해봅시다. 중국과도 이야기해봅시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중국에도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미 제 다음 질문에 어느 정도 답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그 부분을 조금 더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중요한 질문이었으니까요. 알다시피 말씀하신 대로 수십 년 동안 걸프 국가들은 미국의 안보 보장에 크게 의존해 왔습니다. 이번 전쟁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여러 국가가 이란과 미국을 바라보는 방식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왔나요? 제 말은 미국의 전체 전략이 사실상 드러나면서 미국이 이 지역에서 영향력이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보시나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모든 국가는 자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고 봅니다. 국가는 자국민과 경제를 보호해야 하고 자국의 국익을 챙겨야 합니다. 국가는 누가 적인지 정의하고 그 적들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전략을 세웁니다. 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는 이제 이란을 매우 위험한 적,
또는 매우 위험한 이웃으로 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한 이웃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들의 접근법은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미 일부 국가들, 모두는 아니지만 일부 국가들이 이란이 자신들에게 덜 위협적이 되도록 만드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 말은 만약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없다면 공격이 오기를 원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란이 이번 전쟁 중에 카타르의 가스전을 공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카타르는 이 양해각서 체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은 중동에서의 평화의 정의가 미국이 이란과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중동에서 평화의 정의는 중동의 평화입니다. 그리고 탕월한 전 세계의 사업가들이 걸프 지역에 다시 돌아오고 싶다면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양해각서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마찬가지로 파키스탄이 중재 역할을 하는 것을 지지함으로써 이 합의를 지원해왔습니다. 이란의 공격에 대해 상당히 강경하게 대응해온 아랍에미리트조차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양해각서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처음부터 그들 중 누구도 대통령의 이란 공격 구상에 동의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된 후 첫 국빈 방문으로 걸프 국가들을 방문했을 때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의 가장 중요한 걸프 지도자 3명 모두 그에게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걸프 지역에서 비즈니스와 돈을 벌려면 탕화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6월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을 지지하기 전까지 자신들이 설득했다고 생각했으며 이란과 전쟁을 막기 위해 강하게 로비했고, 그런데도 그는 결국 이란과 다시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본적으로 이란에 대한 감정과는 상관없이 전쟁이 자신들에게 좋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전쟁은 정권을 바꿀 수 있었고 실제로 파괴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옳았음이 증명됐습니다. 그들은 말을 안 듣는 후견국과 상대합니다. 그리고 걸프 지역 경제에 큰 피해를 주는 길을 따르고 있습니다. 서비스 경제, 에너지 경제, 모든 것이죠. 맞습니까? 그리고 이제 미국의 판단에 대한 신뢰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이 지역에서 결정을 내릴 때 그들의 최선의 이익을 염두에 둘 것이라는 신뢰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장 쓸 수 있는 해답이 있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지금은 의문이 많은 시기입니다. 그리고 전쟁의 혼돈이 가라앉으면서 그들은 실제로 이 100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곱씹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방위 구상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걸프 지역에서 하나의 통일된 대응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 말은 이번 전쟁의 결과 중 하나가 우리가 가진 걸프 지역은 하나다라는 개념입니다. 즉, 이란과 걸프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GCC라고 부르는 이 조직은 일종의 미니 나토처럼 여겨졌죠. 저는 이것이 미래의 현실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란과 더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결정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대이란 군사적 압박 태세를 한층 강화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국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아랍에미리트처럼 이스라엘과 미국에 더 의존하려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은 이 전쟁이 만들어낸 새로운 현실에 어떻게 대응할지 계산하게 될 것입니다. 교수님, 정말 훌륭한 대화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5년 후를 상상해 보죠. 역사학자들이 2026년을 되돌아볼 때 이 해를 이란이 견제된 해로 볼까요? 아니면 중동이 새로운 세력 균형에 들어선 해로 볼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즉, 중동은 하마스의 이스라엘 잔혹 공격 이후 실제로 새로운 세력 균형에 들어섰다고 봅니다. 그 공격 자체에서부터 이스라엘의 대응까지 일련의 사건들이 시작됐습니다. 가자 전쟁, 헤즈볼라의 붕괴, 시리아 정권 교체, 그리고 이란과의 2차례 전쟁까지. 이 모든 것들이 이 지역의 기존 질서에 대한 모든 계산을 크게 바꿔놓았습니다. 미국은 이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는 데 느렸지만 이제는 정말로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전쟁은 지역의 모든 것을 바꿔놓을 만큼 충분히 큰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사이러스, 역사가들은 이 전쟁이 미국의 글로벌 영향력과 위상을 바꾼 이 순간을 되돌아볼 것입니다.
이것은 거의 베트남 전쟁 때와 비슷한 순간이고 영국에게는 거의 수에즈 위기와 같은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는 거죠. 그거요? 트럼프 아래에서 자신감이 최고조에 달했던 미국은 자신이 뭐든 할 수 있다고 여기면서 기본적으로 미국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고 세계에 호령했지만 약자와 맞서면서 미국의 힘의 한계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란에 대한 지상 침공을 제외하고는 사실 그마저도 결과를 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동에만 국한된 결과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제 말은 우리는 이미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서 이런 점이 반영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처음 계획보다 훨씬 부족했습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대만 문제에 대해 훈계만 들었을 뿐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제 말은 그게 바로 그 일에서 나온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아니면 세계 경제가 받은 충격이 주목받게 될 것입니다. 기업이나 국가 등은 이 전쟁이 자신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쟁의 결과로 미국의 영향력, 미국의 위신, 미국의 전략적 위상이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세계 정세를 다루는 데 있어 덜 현명하게 보일 것이고 자신의 전략적 목표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도 덜 유능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우방국뿐만 아니라 적대국들도 무엇이 가능하고 무엇이 불가능한지에 대한 그들의 계산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5년 후 우리는 이 전쟁을 좋든 나쁘든 세계의 전환점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교수님, 정말로 흥미로운 인터뷰였습니다. 귀중한 통찰과 시간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게스트분들도 이 내용을 좋아하실 거라 확신합니다. 교수님의 다른 연구나 활동을 어디에서 더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소셜미디어에서는 어떻게 팔로우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모든 링크를 공유해드릴 예정이지만 시청자분들께 직접 어떻게 계속 교수님을 팔로우할 수 있는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X와 인스타그램에서 발리나스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모든 연구, 인터뷰, 출판물도 거기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말씀하신 대로 제 최신 저서 이란의 대전략에서 많은 논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네, 이 책은 많은 분들께 강력히 추천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 이란에 대해 읽을 수 있는 사실상 최고의 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책의 성공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모두 나스르 교수님의 모든 저서 링크를 아래에 남겨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면 계속해서 팔로우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 이름은 사이러스입니다. 오늘 유튜브에서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있을 다음 인터뷰에서 여러분 모두를 다시 뵙기를 기대합니다.